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진실게임에다 하극상 논쟁까지 벌어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공방. 회의록 공개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본선행 티켓 3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아주 격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콩가루 군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 기무사 대령, 기무사령관 진실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민병삼 대령이 자기 주장을 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출을 했다고요. 그렇죠. 지난번 국방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요 국실장 간담회 자리에 자신이 그때 당시 7월 9일 날 있었던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유술은 검토 문건을 봤는데 잘못이 별로 없더라. 법조계 문의해 보니까 문제 없더라. 나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권남용 해당되는지만 한번 봐라 하고 이야기했다는데 송영무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운영 백 기무부대라고 국방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 운영과장한테 자신의 그 직속 보안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걸 다 보고를 그러니까 그걸 PC에 쳐서 예. 기무사령부로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그럼 그걸 한번 제출해봐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당시 그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어제 그 이야기가 제출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 대해서 이 지금 뭐 첩보 사항도 아니고 허위된 내용을 일단 낸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라도 기무사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기무부대가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면 동향보고 같은 걸 청취를 하고 나면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서 이 상부사령부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이긴 하지만 예. 문제는 그 회의에 14명이 있었지만 이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민병삼 대령 말고는 다른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병삼 대령은 자신이 썼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 당시 A4 용지 이면지를 활용해서 썼는데 네. 그걸 보면서 운영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왜 미리 그런 문구를 만들었을겠느냐 네. 주장을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때 직접 썼다는 A4 용지 이면지 자체는 파쇄를 해버렸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현장에 쭉 오고 간 내용을 정확하게 녹음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자신의 기억에 기초해서 적은 거고, 그러니까 적은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민병삼 대령이 이야기하듯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다 또박또박 받아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자필 메모를 이제 요약을 한 건데 그 메모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리고 기억에 비춰서 적었다고는 하는데 문건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뢰성이 문제인데 작성 시점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7월 9일 이후에 그 작성 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필로 메모했다는 건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이 아니고 요약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무사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개혁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화두가 되니까 지난 9일 날 작성을 한 건데요.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건데 국방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바로 이게 허위 보고서다. 이렇게 허위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원래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2년에도 예. 이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이 기무사 개혁 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봐가지고 여기서 국방개혁에는 당연히 기무사 개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바로 그래서 국방장관을 시킨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 군대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별이 떠 있다. 하나는 국방장관 별이고 하나는 기무사령관 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네. 기무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기무사가 힘이 막강한 거예요. 예. 그건 과거에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연 기무사가 그 개혁에 회방하기 위해서, 개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소위 바보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은 늑장보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실보고라고 하는 계엄령 문건 말이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또 거짓말쟁이 논란까지 뒤집어 쓰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한 것이라면 뭐 그건 치명적인 것이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만약 기무사가 정말 조직적으로 말이죠. 국방부 장관의 개혁을 막기 위해서 예.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이렇게 처하게. 그렇게 해서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문건을 만든 것이라면 이거는 콩가루 군대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지금 군대 이건 뭐 군대가 아닙니다, 심각한 이거는. 문제죠. 예. 더군다나 지금 그런 하극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짓말로 상관을 갖다가 지금 모욕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진실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실 공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진실이 예. 저는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과 민병산 대령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14명이라는 있었죠. 참석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두 사람 빼고 12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나름대로 이 자신의 그러니까 명예와 충성심을 갖고 사는 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진실을 아마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그 진실은 곧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런 지금 이 그 국방위에서 노출된 이런 하극상의 장면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이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이 사안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기무사가 사실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의 그 촛불 시위, 예. 국면을 과연 군사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정말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건 누가 지시했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이 가려지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러한 그 국방위 논란 때문에 이것이 자칫 만약에 폄훼되거나 네. 그것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걸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진실 공방대로 하더라도 예. 이 계엄 문건을 둘러싼 이 진실 부분은 반드시 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문건 자체의 본질은 저희가 나중에 좀 살라미로 그렇죠. 조각조각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실상 기무사가 뭐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국방장관에게 망신 주기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무사가 어떤 곳인 얼마나 강한 파워를 가진 곳이길래 국방부 장관과 전면전을 할 정도의 힘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글쎄 궁금증이 전면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떤 의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무사를 개혁하려 했던 건 맞고요.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무사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방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기무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원래는 방첩이라든지 뭐 첩보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 사실은 군대 내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지 않습니까? 장관이 얘기한 간담회 내용을 그렇죠.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윗선에 보고한다고 하는 건데 이 윗선이 누굽니까? 저는 놀라운 것이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거를 윗선에 보고하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민병삼 대령이 메모를 해가지고 결국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마저도 기무사의 보고 어떤 대상. 그 첩보 대상 어떤 그런 거에 그 대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오히려 국방장관은 기무사 사령관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반대로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국 정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무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을 이용해서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을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 나가서 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지금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임명삼 대령 같은 경우는 36년 군대 생활을 했다. 뭐 이러면서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국방부 장관은 난 대장까지 했다. 근데 그런 데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장관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교수님은 밝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12명이 또 뭐 정확히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들었다 뭐 어쩌고 하면은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와 같이 기무사가 정보 활동을 했다면 메모만 했겠습니까? 전체를 녹음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개혁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오늘부터 기무사에 대한 감사의 착수를 했는데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국방부 해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기무사에 대한 감사라는 차원보다는 지금 이제 계엄문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과 충돌하고 난 직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네. 일종의 보복성 아니냐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문건과 둘러싸고 기무사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뭐 기무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기무사의 권한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지난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기무사의 행태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 단초를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기무사라는 것이 그 앞에 전신이 보안사령부지 않습니까? 그 보안사령부가 1979년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상당히 힘이 셌습니다만은 그 뒤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서완수 당시 그 보안사령관을 전격적으로 해임하고 난 뒤부터 기무사가 많이 위축이 됐죠. 그리고 특히 이 노무현 정부 시절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과의 독대를 아예 금지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기무사의 그런 그 힘을 많이 빼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아마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를 다시 또 부활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국방부를 담당하고 있는 100기무부대의 민명삼 대령도 아마 지금 그 앞서의 간행대로 아마 그 장관의 동향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이걸 보고하고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가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의 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도 좀 되풀이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보고 경위에 잘잘못도 따져보겠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교체하자니 기무사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그대로 가자니 이미 장관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청와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요. 다만 이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닌 입장에서 네. 어느 손을 들어준다든지 내지는 물론 뭐 국방장관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출국금 조치가 내려졌고요.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저번에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고 소강원 참모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불렀습니다. 네. 24일 날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 예.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 같은 것들도 더 같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실 공방 지금 그거는 곁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면 안 되거든요. 이 개헌 문건을 누가 만들었으면 누구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것인지 지금 어쨌든 그 한미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소강원 참모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말고도 뭐 예하 예비역 대령이라든지 관련자들을 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위가 파악되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이 국방장관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진실 공방 이 문제는 조금 그 차후에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 네. 부분을 또 밝혀야 될 텐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출국 금지를 지금 현재 아마 그 당국에다가 요청을 한 모양인데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란 음모 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합수부에서 놓은 이야기를 보면 한민구 장관이 당시 한민구 장관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성격의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국방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한민구 장관이 맨 처음에 이 계엄문건이 처음 8페이지짜리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회에서 위수령 폐지와 관련된 질의가 왔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문건을 만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국방위에서 지금 기무사 참모장을 맡고 있는 소강원 소강원 소장이 당시 8페이지짜리 계엄사 문건을 만들었던 장본이거든요. 당시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었는데 이
그때 이 감을 왜 만들었느냐? 그때 당시 자신이 기무사령관을 맡고 있는 조현천 사령관으로부터 듣기로는 예. 한민구 장관이 이 상당히 지금 그 이 상황이 위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수령과 계엄 관련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당신이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그 앞서 한민구 장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의 질의 때문에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한민구 장관이 쉽게 말하면 밖에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식으로 그 소강원 이 당시 그 기무 3처장은 예. 당시 그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 한다면 서로 말이 배치가 되니까 만약에 이 지금 그 소강원 처장의 당시 처장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그럼 한민구 장관은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특히 이번에 8페이지뿐만 아니라 67페이지짜리 그 세부 문건 자체에 보면 심각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이 지금 이제 군 지휘 계통을 허물어뜨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계엄사령관을 군내 서열 1위인 이 합참의장이 아니라 국군참모총장으로 보임하는 문제라든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물론 지금 이 계엄 시에는 분명히 무조건 합참의장이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돼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 지금 1991년도에 우리가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를 하면서 예. 과거 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갖고 있던 육군참모총장이 이제는 군정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일 정도, 인사나 군수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 쉽게 말해 병력의 배치나 작전 같은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계엄이 실시되면 당연히 군내 서열 1위고 그리고 그 군 작전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을 앉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합참의장이 비육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민구 장관 그 기무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끼리 예. 뭔가 군내 사조직의 그런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계엄 그 대비 문건에 보면 언론에 대한 상당히 여러 가지 보도 검열 차원을 넘어서 말 안 듣는 네. 언론에 대해서는 등록을 그러니까 정지시키고 보도를 못하게. 쉽게 말해 하나로 방송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1980년 언론 통폐합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나오고 더 큰 충격은 이 지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가 예. 제적 가반수로 그 해제를 요구했을 때는 해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여소야대 국민이니까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체포하려는 예. 그런 국회 무력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만약에 이게 실행된다고 하면 내란의 음모를 충분히 띠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왜 했는지 예. 그 때문에 아마 내란 음모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비육사 그렇죠. 출신이죠. 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죠.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추측하여 보건대 아까 이제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3사 출신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지금 뭐 국방장관도 회사 출신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육사 출신 또 기무사라든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내지는 또 소위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 나가서 예. 이제 송영무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이 뭐 민병삼 이 백기무대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물론 자신이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과연 육사 선배고 그래도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직속으로 기무사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든 것이 단순하게 검토 문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다 불러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무사의 계엄 문건 빨리 좀 낱낱이 파헤쳐졌으면 좋겠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빨리 미국에서 돌아와야 될 텐데요. 얼른 와서 진실 규명을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로 바꿔볼게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네. 컷오프 결과가 나올 겁니다. 8명 중에 3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5명
어제 쓴 표현은 아주 쓴 고배를 마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게요. 사실 뭐 근데 좀 예상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 자체가 이 지금 예비 경선 자체가 상당히 좀 독특한 선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유권자가 한 430명 뭐 예. 여 명 정도 된다는 그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정치성입니다. 정치성이 상당히 고도의 정치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소속 기초단체장, 예. 그또 광역단체장들 비롯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정치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당심이나 민심보다는 자신과의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정치적 견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의 정치 이해를 먼저 앞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야 누가 그럼 당대표가 되면 나의 공천. 차기 공천에 어떤 예. 유리가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뭐 상당히 다음 선거가 멀미긴 하지만 바로 직전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공천받을 때 내 선거운동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지? 이런 신세의 여부를 또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여론의 동향, 뭐 당의 전체적인 그런 생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치겠지만 예. 아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예. 유리하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좀 4명이나 같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친문 싹쓸이가 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내에 여러 가지 견제를 다양한 해야죠. 견해들이 예. 있고 또 견제도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 차원에서 나 내 한편은 나는 조금 견제하는 쪽에 던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문 싹쓸이가 아니라 견제하는 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아니 주셨는데 꼭 나온다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더 견제 가셨는데. 심리는 늘 있어 왔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문은 이종걸 의원 하나거든요. 예. 완전 비문 말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그 이종걸 의원이 2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김두관 후보도 김두관 전문적으로 의원은 봐야 이제 되지 범친문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지금 친문이 제가 볼 때는 뭐 뼈문이 있고 또 핵문이 있고 또 뭐 범친문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해찬 의원과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이 이제 좀 유리하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핵문인가요? 거기는 핵문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이해찬 의원이 표를 많이 몰아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김진표 의원이 상당히 강한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누구를 돕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분이 양강을 이제 형성하고 예. 그다음에 이종걸 의원이 오히려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냐, 언더독 효과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 분 집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예측이 저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집어 주시죠. 아니 근데 뭐 보통 예비 경선 끝나고 나면 1, 2, 3위가 득표수를 놓고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뭐 1등, 2등, 3등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해찬 의원은 좀 무난하게 아마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 분으로서는 제가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같은 친문 핵심이긴 합니다만 김진표 의원이 사실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오면 소위 말해서 친문 쪽 표가 그쪽으로 쏠릴 거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측들과 소문들이 받아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가히 소위 말 친문 핵심 마지막 한 자리 최재성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차지할 것이냐 부분보다 그보다 지금 화면에 잠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만 예. 2년 전에 한 표 차이로 낙선했던 뭐 송영길 의원의 예. 좀 동정표가 나올지 아니면 앞서 뭐 우리 앵커에 잠시 언급하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영남 후보가 없어요. 영남의 예. 유일한 지금 영남 출신 후보거든요. 그런 또 거기 작용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변수도는 나머지 한 분은 제가 좀 상당히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누가 최종 3위에 들게 될지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비대위가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에 휩싸이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출발한 것
것도 쉽진 않았으니까 또 예. 출발한 것도 큰 반은 했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벌써 이제 비대위원들 중에서 뭐 이런저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예. 뭐 탈락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어떤 사람 그분인데 뭐 전과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전과야 뭐 예를 들어서 김대중 의원 네. 예, 자격에 대해서 정리한 글쎄 표가 말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네. 의원 말이죠. 예. 근데 사실은 저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과도 뭐 전과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주거 침입 절도, 절도와 공동분갈 이거는 조금 그 용인할 수 있는 물론 전과가 용인할 수 있는 전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저희가 이제 봐도 저런 것들은 조금 이례적이고 경찰에서는 저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쓰기가 예, 조금 상당히 애매한, 좀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은 조금 마이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대위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비대위원회가 동력을 받아야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발목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데려다 놓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격 검증이라든지 이것들이 좀 미미했던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추천을 받아서 좀 그래도 상당히 좀 신망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내지는 또 뭐 조금 좁은 틀 안에서 좁은 범위 안에서 비대위원을 선정한 것은 아닌가. 좀 당연직 2명이야 빼고 나머지 말입니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하여튼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8명 중에 4명이 지금 외부 인사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김병준 위원장까지 예. 합치면 외부위원이 5명이 되는 거죠. 시간이 예. 별로 없지 않나요? 이 비대위원들 검증을 일일이 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죠, 사실. 뭐 지금 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이 그 낙점도 받을 동안에도 상당히 얼마나 많은 구술수가 따르고 예. 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이걸 지금 이 비대위원 구성을 늦출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뭐 어차피 내년 초 정도밖에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나 본인이 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난 뒤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립하고 예. 그 정책 경쟁으로 여당과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노선, 정책 이런 부분에 뭔가 좀 부합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김대중 비대위원입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라기보다는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 예. 뭔가 각을 한번 세워보자고 생각해서 아마 채움에 놓을 때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모셔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네.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사무총장을 모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 그 김대중 비대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하자들 뭐 그런 흠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비대위의 여러 가지 그 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김경준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정치적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